예, 그럼 이어서 그 7주 강의 파트 2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나눈 내용들은 이제 선형방정식의 다양한 응용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다뤄볼 거예요. 그러면 이 응용들에 대한 것들은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학년 때 과제를 진행할 때 이제 이런 현실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을 선형 대수학의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저희가 좀 내용을 다뤄보는 겁니다. 그럼 경제학 쪽에서는 그 레온티에프라고 하시는 분의 입출력 모형이라고 하는 거를 선형대수학으로 좀 해결을 해봤대요. 뭐냐면 레온티에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람 이름이죠. 그리고 이분은 뭐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이시고 그리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고전적인 모델로 여겨지지만 이 선형방정식을 이용한 이제 풀이를 하기에는 조금 좀 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개념만 간단히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N개의 산업체가 있고 각 산업체는 두 종류의 수요가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시스템의 외부에서 오는 외적 수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한 스테이트 주, 그러니까 주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여러 주들에 대한 한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득해 있는 그 한 주를 외적 수요라고 하는 거는 다른 주에서 이제 오는 거고, 두 번째 같은 시스템 내의 한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의 수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쪽에서 활동하셨던 경제학자시니까 예를 또 하나 들었어요. 미국 내에 있는 강철 업계의 생산품이 자동차 업계에 수요되는 것과 비슷한 수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선형방정식을 통해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산출되는 뭐 이런 각각의 항목들이 있고 최종적으로 수요가 일어나고 산출이 일어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총 투입이 되고 지불이 되는 것도. 그러니까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투입 산출에 대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최종 수요에 대한 거, 또 산출해내기 위한 거, 저희가 기술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저희가 그 내부 수요와 최종 수요를 통해서 총 산출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선형대수학을 이용을 하면 결국은 저희가 이런 산업체에서 필요한 각각에 대한 그 수요와 그리고 그 외부에 일어나는 수요와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요들을 모델을 선정을 해서 이런 식의 매트릭스 구조로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입출력 할 수 있는 입력과 출력을 통해서 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을 선형대수학을 기반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예전에 한번 앞에서도 좀 다뤄봤었죠. 이런 형태의 A라고 하는 그 A하고 B의 좌표점이 결국은 이런 매트릭스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됐죠? A하고 B의 입력이 마이너스 A나 B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열벡터 A하고 B를 곱한 값은 그 열벡터의 첫 번째 성분의 부호를 바꾸는 형태로 표현을 하는 형태.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축변한 그렇죠? A라고 하는 좌표가 A, B로 있었는데 이게 A 프라임으로 가면 마이너스 A, B로 형태로 변환하기 위한 그렇죠? 변환 매트릭스를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앞에 요 개수를 넣어주면 그렇죠? 축을 변환해주는 형태의 매트릭스가 된다라는 거 앞서 저희가 한번 다뤄봤던 것 같아요. 다양한 응용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상 처리나 뭐 그래픽 쪽의 분야에서 아주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선형 변환인데 이게 뭐 세타가 나오네요. 즉 결국은 각각의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형태의 변환 매트리스를 통해서 이건 뭐 하는 거죠? 회전하는 거, 회전. 예, 회전 변환에 대한 거를 선형 대수학 개념을 적용해서 응용한 거죠. 즉, 자, 마이너스 저희가 이제 그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 세타가 60도일 때 여기 A, B, C, D 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렇죠? 여기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먼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A, B, C, D가 이거 뭐죠? 1,1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B는 1,2이고, C는 2,2이고, D는 2,1이죠. 요 각각의 A, B, C, D의 매트릭스가 아까 있었던 뭐예요? 60도라는 형태로 회전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요 놈이 이제 여기로 가고, 그렇죠? B는 여기로 가고, C는 여기로 가고, D는 여기로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형태의 변화는, 선형 변화는 여기 앞에 있었던 60도 요 매트릭스에 의해서 변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2분의 1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인 60도는 그거 맞춰서 저희가 삼각함수의 계수값을 통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세타 값이 0도에서부터 360도에 따라서 요 값은 결정이 될 거예요. 그쵸? 요 값이 요 매칭되는 요 ABCD의 값들이 요 계수값에 의해서 변환이 될 겁니다. 이 변환이 되는 것들은 제가 계산을 해보면 A, B, C, D가 원래 있었던 요 값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제 뭐 여기 뭐 캐드나 캠에서 많이 쓴다 그러는데 뭐 그래픽에서도 많이 쓰고요. 요즘 영상 처리에 아주 기본에 해당이 되는 연산 중에 하나죠. 벌써 이 선형대수학의 개념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이용이 되고 적용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형방정식을 이용해서 제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으로 구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점 P하고 Q가 직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x하고 y 대신에 요 값들 다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이런 수식이 나오고 이런 수식이 성립이 될 거예요. 결국 저희는 이제 이 세 가지의 식을 도출해낼 수 있고, 이거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모두 0이 되지 않아야만 되는 거죠. 이렇게 ABC를 구하면 되는 거고, 즉 ABC의 변수로 하는 다음과 같은 선형 시스템이 비자명해를 가져야 되겠죠. 이걸 제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이 계수 행렬 자체가 이제 0이 되면, 저희가 0이면,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결국은 요 놈에 대한 우리가 여인수로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죠? x, y, 1, 그렇죠? x, y, 1이라고 하는 형태로 여인수를 저희가 전개할 수 있죠. 전개하면 여기는 각각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디터미넌트를 각각 구하면 되죠. 그러면 결국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렇죠? 이거 AD 마이너스 BC 하면 2 나오고, 그렇죠? 네,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될 거고, 저희는 구하면 38, 4, 20, 마이너스 2,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결국 값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표현을 하면 EY는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될 거고 y는 x 플러스 1이 되네요. 자, 이거를 이제 저희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각각 3, 4, 5, 6 형태로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저희가 선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세 개의 꼭지점이 자 이렇게 삼각형의 면적을 이렇게 디터미넌트 형태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 두 점을 지나는 형태, 두 점이 있는 형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좀 예를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4,1 B라는 점이 2,3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가 4,1이고 그렇죠? 그리고 벡터 2가 2,3이라고 할 때 저희가 이 벡터에 대한 합을 구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v1 플러스 v2가 될 거고 이놈은 결국 두 벡터를 더한 거니까 6,4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요게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평행사변형이 될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이 결국 이 넓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평행사변형의 반 정도만 구하면 삼각형이 되겠죠. 결국 이 전체는 이거를 행렬 형태로 만든 저희가 행렬 형태로 표현을 했던 게 4,1, 2,3이라고 하면 자, 이놈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되죠? AD-BC 하니까 10이 될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2분의 1을 하면 결국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이 놈은 5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형태를 우리가 구하게 된다 그러면 각각 이런 그렇죠? 형태의 이제 평행사변형이 될 거고 이놈의 좌표를 저희가 이 세 꼭지점을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세 개의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고 이거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2분의 1로 그렇죠?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이거의 2분의 1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삼각형의 넓이가 구해진다 라는 형태인 겁니다. 그 내용은 요걸 통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형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벡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 장에서 또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벡터에 대한 개념을 뭐 일부 먼저 뭐 고등학교 때 혹은 뭐 다른 수업을 통해서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개념이 조금 더 여러분이 기본적인 개념이 잡힌다면 이 내용은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결론은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저희가 면적을 구할 때는 이런 식의 것을 통해서 저희가 디터미넌트의 나누기 2분의 1을 하는 형태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한다. 이거에 대한 개념은 이제 두 점을 지나는 두 점을 가지고 있는 이 벡터의 성분으로 저희가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넓이를 구하고 그걸 반으로 나누는 형태로 넓이를 구한다라는 수식을 갖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각각 지나가는 점들 좌표 집어넣고 이거에 대한 디터미넌트 이제 구할 수 있죠. 3/3은 이제 놈이 나오고 2분의 1에서 8점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선형 방정식의 다양한 응용들 중에서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뭐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자 2분의 1의 디터미넌트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네. 자 그리고 뭐 화학식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학 방정식의 이 균형, 밸런싱을 통해서 저희가 맞춰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화학식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CO2하고 H2O가 나온대요. 근데 이런 화학 방정식은 화학 반응에 의해 소비되고 생산되는 물질의 양에 대한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판가스가 연소가 될 때 다음의 방정식에 따라 프로판, 여기 프로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해서 자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발생시키게 된다라고 합니다.
좀 각각 앞에 이제 이런 자 개수들을 집어 넣은 거고, 이 방정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 베이스가 되는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의 자, 원자들의 총 개수인 그렇죠? 이렇게 x1부터 x4를 좌우 균형이 맞도록 결정을 해야 된대요. 뭐 저는 뭐 화학 전공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화학 방정식의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화학식은 결국은 여기 앞에 있는 각각의 개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기본적으로 프로pan가스의 양과 산소의 양에 의해서 이 CO2의 양과 H2의 양이 결정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방정식의 균형을 맞추는 자, 체계적인 방법은 반응에서 나타난 각각의 원소들이 원자들의 개수를 나타내는 벡터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고, 이 주어진 식은 세 가지 타입의 원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분자당 원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3차원 벡터를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만드냐? 프로판가스는 이제 각각을 CHO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죠? 이거는 뭐 O2 같은 경우는 C하고 H는 없고 O만 있으니까 각각 개수,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이것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식이 결국은 요게 C3H8이란 얘기고, 요게 O2란 얘기고, 요게 CO2란 얘기고, 요게 H2O라는 얘기고, 요 각각이 요 그 양이 있었죠, 개수가.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항들을 모두 왼쪽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영 벡터를 만들고 각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끔 만들었네요. 그렇죠?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첨가행렬을 만들어서 그렇죠? 행연산을 통해서 자, 구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구하면 자, 이런 식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화학 방정식의 개수들은 정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렇대요. 뭐 이거는 제가 뭐 아는 내용이 아니니까 뭐 이거는 그 도메인에 관련돼 있는 지식인 거잖아요. 그죠? 도메인 지식에 의해서 개수들이 정수라는 거를 저희가 도출해내고, 이제 예를 들어서 x4라고 하는 거를 4로 잡으면 그러면 x1이라고 하는 건 1, x2는 5, x3는 3이 된다. 따라서 균형 잡힌 화학 방정식은 이렇게 저희가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뭐 선형 방정식만 저희가 잘 배웠을 뿐인데 이런 화학 방정식의 도메인 날리지를 이용을 해서 균형이 잡힌 화학 방정식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 사실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뭐 재밌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예전 이제 학교에 이제 그 교수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이런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이라고 하는 데가 보면 뭐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기획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완전히 순수 뭐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 프로그래밍 잘 몰라요. C 프로그래밍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이분들은 뭐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한 뭐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자체를 하진 않으세요. 그냥 돼 있는 프로그램을 쓸 뿐이지. 그럼 이런 분들이 기획하시는 분들이 뭐 돈이 될 만한 거 이런 거 한번 우리 만들어 보자라고 기획을 해서 이 순수 과학하는 뭐 화학이라든가 뭐 물리라든가 이런 과학자들이 이런 도메인 날리지들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저 같은 프로그래머한테 와서 이런 거 저희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 구현해 주세요. 이런 경험들이 지금 몇 번 있거든요. 그러면 좀 약간 마치 지금 현재 우리가 화학 방정식 배운 것 같은 이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갖다 주면 자기네들이 이제 그런 수식을 넣어서 제대로 나오는지를 막 이렇게 검증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선형 방정식을 배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형 방정식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이런 쪽에 적용해서 풀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지막 이 내용은 개수들이 2배 혹은 3배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가장 작은 정수를 선택을
뭐 한다고 하네요. 결국 이게 그렇죠? 예, 분수 형태가 아닌 가장 작은 정수를 선택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균형 잡힌 화학식을 도출해내는 거를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또 뭐 이거는 광합성 작용을 하는 화학 방정식의 균형을 맞춰보자고 하네요. 그럼 여기 이제 각각 x1, x2, 그죠? x3, x4가 될 거고 여기도 탄소, 수소, 산소 형태로 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원소의 방정식 양변이 같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 x1은 이렇게 돼야 되고, 자, 여기 H2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끄집어내고, 산소는 여기 두 개 있으니까, 그렇죠? 2x1 플러스 x는 6x3 플러스 2, 예, 이렇게 되고, 이걸 선형 시스템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 자, 이런 수식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결국은 개수로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첨가행렬 형태로 또 만들었네요. 그렇죠? 여기는 개수 이렇게 첨가를 시켜서 행렬을 만들고 이렇게 기본 행연산을 해서 네,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로 계속해서 만들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하면 자, 이런 수식이 나오고 이 수식에 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도출된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결국 아까 앞서 다뤘던 대로 이렇게 분수 형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x4를 6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각각 x1, x2, x3, x4가 이제 정리가 되고 이거에 최종 균형이 맞은 형태는 자, 이런 수식이 화학 방정식이 균형이 맞춰져서 표현이 되네요. 네. 굉장히 좀 다양한 응용들에 대해서 적용해본 걸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교통량을 이렇게 측정하는 거가 좀 선형대 수학을 통해서 저희가 도출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요즘에 보면 지도 서비스 같은 데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카카오 뭐 앱이라든가 그렇죠? 뭐 여러 뭐 내비게이션 회사들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선형대 수학을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 교차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각각의 이제 교차점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교차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교차점에 유입되는 교통량과 빠져나가는 교통량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각 네거리에 통하는 교통량을 결정해 보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각 교차점에서 유입되는 차량의 숫자와 빠져나가야 되는 숫자는 당연히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교차점에 유입되는 차량의 수는 결국 A에 x1 플러스 450이라고 다시 보면 그죠? x1하고 450이 들어오죠. 그죠? 요거는 나가는 거하고 그죠? x2하고 610 x2하고 그죠? 나가는 거 610 이런 식으로 A, B, C, D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건 결국 같아야 된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B, C, D도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네, 너무 간단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면 기본적으로 자, 기하, 행 사다리꼴 형태로 여러분 한번 변해해 보세요. 자, 기본 행 연산을 가지고 풀었더니 이제 이런 수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수식이 나오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플레이 멈추시고 한번 이렇게 나오는지 직접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를 좀 한번 풀어보셔야 될 이유가 제가 이제 두 번째 과제에 요거에 대한 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그대로 한번 풀어보시게끔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본행 연산을 가지고 실제 이렇게 기하 사다리꼴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직접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 변수를 갖죠. 이 자유 변수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교차로라고 하는 게 항상 일정한 그 수량이 올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에는 유입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 교차로 C와 D 사이의 평균적인 교통량이 1시간에 200대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죠. 이런 거 자체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게 이제 자유 변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4를 200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각각 x1, x2, x3 자체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알고리즘,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알고리즘에 적용되는 걸 이런 선형대 수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델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그 미국의 어느 도시 도시 일부에 오후 3시경 1시간당 통과하는 자동차의 교통량을 나타낸 거고, 이 네트워크의 일반적인 흐름의 패턴을 좀 결정해 보세요. 결국은 또 이 교차점들이 있는 거죠. A, B, C, D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유입량과 유출,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것들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게 교차로의 특징이니까, 그렇죠?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각각의 교차로를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유입되는 양은 자 이렇게 되고, 유출되는 양은 같으므로 이걸 간단하게 제가 표시를 하면, 그렇죠? x3는 이제 400이 되는 거죠. 자, 처음 4개 방정식을 결합해서 재정리를 하면 저희가 선형 시스템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선형 시스템을 얻을 수 있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가우스 오버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봤더니, 자, 이런 패턴들이 나오고, 그렇죠? 이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죠. 그렇죠? 요 x1 플러스 x2라고 하는 놈과 뭐 각각에 있는 값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패턴은 자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x3가 400이고 요거에서 각각 결정이 되고, x5는 저희가 이제 임의의 경수, 이건 자유 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교차로에서의 음수값은 사실상 자 그림에서의 반대 방향의 흐름으로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교통량이 음수가 있을 수가 없죠. 없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 없고, 이거는 이런 제한을 가지게 된다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500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코프 체인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마르코프 체인은 사실은 뭐 선형대 수역에서 아주 기본만 좀 설명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패턴 인식이나 이제 머신러닝, 그렇죠? 그 다음에 영상 처리 쪽은 이제 동영상 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의 아주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잘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적인 시간 간격에서의 상대 벡터를 확률로 나타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자, P를 저희가 추이행량, 자,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하고, 자, 상태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수식으로 표현을 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무언가 확률적으로 상태들이 변하고, 그 변화된 확률이 다음 어떤 C나 다음에 예상이 되는 것들에 영향을 준다라는 개념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체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체인. 네. 그래서 왜 동영상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게, 동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죠? 그러니까 스틸 이미지들에 대한 연속 씬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그 많으면 많을수록 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다음 영상이 그전 영상과 거의 유사할 확률이 높죠. 예,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하는 거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도시의 2010년도의 인구가 60만 명이었던 거고, 그 인근 교회에 사는 인구가 40만 명이었다고 하네요. 그럼 1년 동안에 도시에 사는 인구가 인구의 어떤 95%는 그 도시에 그대로 거주하고, 5% 정도는 인근 교회 도시로 이사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도시의 인근 교회에 사는 인구의 3%는
이제 도시로 다시 이사 오고 97%는 교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현실적인 거죠. 사실 뭐 이사를 가는 게 뭐 갑자기 막 50% 이상 이사 가는 건 그렇게 좀 비현실적인 경우인 거잖아요. 뭐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뭐 마을 자체가 뭐 없어졌다든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 확률이라는 개념은 어떤 그 현재에 있는 확률이 다음 확률로 넘어갈 때 연관성이 굉장히 큰 거죠. 이거를 좀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1년도하고 12년도에 그 지역의 인구를 추정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추정을 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 주어진 조건에 대한 이 추이행률을 구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이제 요게 이제 그 도시라고 보면 되고 이게 이제 교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도시에 그대로 있을 확률은 95%고 이주할 확률은 5%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외에 그냥 그대로 있을 확률은 97%고 그렇죠? 3%는 이제 다시 도시로 갈 확률이라는 거. 이 추이행률을 가지고 2010년도에 처음 인구가 요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년도에는 요 확률을 가지고 요 확률을 가지고 요 인구가 변화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인구 벡터를 곱해서 저희가 구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2011년도. 그러면 2012년도는 요 11년도의 확률을 가지고 또 움직여지는데 인원은 2010년도 인원으로 하면 안 되죠. 2011년도 인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2012년도. 그럼 2013년도는 2013년도는 12년도. 이거는 2012년도에 그다음 P 추이행률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그 영향이 끼쳐진다. 그래서 이거를 체인인 형태로 엮어서 한 거죠.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프 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투표 성향에 대해도 굉장히 응용을 좀 많이 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많이 쓰는 그 알고리즘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지 정당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때 유권자가 정당 1, 2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지에 대한 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네. 결국 이건 뭐죠? 여기는 좌표점이 뭐예요? 1by 1이죠. 그럼 여기는 이거는 2by 2죠. 이거는 3by 3이에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1번 정당이 1번 정당 그대로 지지할 확률, 2번 정당이 2번 정당으로 그대로 지지할 확률, 3번 정당이 3번 정당으로 그대로 지지할 확률. 그리고 각각의 그 추이는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진화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이 그대로 거기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 확률을 가지고 봤을 때 정당 1 자체를 그대로 지지할 확률은 이거고 정당 1을 그대로 지지할 확률 맞죠? 그리고 또 뭐죠? 정당 1이 정당 2로 갈 확률이 이제 요건 거고 그 반대는 요거고 정당 1이 정당 3으로 갈 확률은 요거고 반대는 요거고 또 마찬가지로 2가 3으로 갈 확률 또 그대로 반대는 요거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이 된 게 결국은 이거예요.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투표의 성향을 마르코프 체인을 가지고 그렇죠? 마르코프 체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트릭스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표현된 매트리스를 가지고 이렇게 각각 추이 행렬에 대한 의미를 지금 표현을 했죠. 요거 요 내용 요게 이런 확률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죠? 그러면 t가 개월수를 나타낸다고 가정한 거예요. 이 t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월수다. 그러면 t가 0일 때는 유권자가 정당 1을 그대로 지지한다고 가정하고 3개월 동안 유권자가 예상 지지할 수 있는 정당에 대한 걸 추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각각 t는 k일 때 유권 정당이 1, 2, 3을 지지할 확률이라고 가정을 하면 상태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자 결국 t0의 시각에 유권자가 정당 1을 지지함으로 초기 상태 벡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거 자체에 1번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확률을 구하면 뭐 당연히 그대로 요게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결국은 3개월 동안 상태 벡터를 구하자고 했으니까 첫 번째 1개월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집어넣었을 때 요 확률 나오고 요게 이제 다신질로 들어가야죠. 그럼 요건 이제 2개월 때 그죠? 그럼 또 나온 게 다시 또 들어가죠. 이거면
3개월 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권자가 정당 1을 지지할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고, 정당 2를 지지할 확률은 정당 3을 지지할 확률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구한 거는, 저희가 문제로 표현한 거는 유권자가 정당 2를 지지한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 가정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고, 그죠? 초기 상태 벡터에서 초기 상태 벡터 이 확률에 이제 요게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확률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3개월치 체인 형태로, 그죠? 내려가고 그죠? 해서 최종 확률을 도출해내는 거를 선형 방정식을 통해서 구한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암호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도 코드화된 메시지를 주고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문자에다가 정수값을 부여하고 그 메시지를 스트링으로 보내는 형태입니다. 여기 보면 send money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규칙을 만든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알파벳에다가 본인들이 숫자를 매긴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를 어떤 식으로 매기는지를 너무 이렇게 뭐 A, B, C, D 순서대로 하면 그거 찾기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이 문자를 매칭을 한 거죠, 숫자하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어떤 룰로 매칭했는지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2라고 하는 놈은 뭘로? 8로 매칭을 했고, 그죠? 그다음에 n이라고 하는 놈은, 그쵸? 네, 뭐 10으로 매칭을 했고,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 숫자에 대한 거를 매트릭스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s는 5에 해당하고 y는 3에 해당한다 라고 저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 순서도 그 값을 가지는 거고, 어떻게 매칭했는지는 그거는 매칭하는 사람들이 정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암호화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A라고 하는 요 매트릭스를 가지고 여기 있는 요거하고 곱을 해버려요. 그럼 우리가 알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A의 뭐 역행렬을 저희가 곱하면 원래 있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메시지 send라고 하는 놈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send 뭐 요게 이제 요건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한 것 같거든요. 그죠? 요게 이제 요 메시지인 거야.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게 B, 즉 send money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고, 요게 이제 키인 거죠. 요거 갖고 곱을 해갖고 요거. 그래서 코드화된 거는 결국 코드화된 거는 요 메시지인 거예요. 요거 뭐 원래 있는 샌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요 A라고 하는 키를, 그죠? 뭐 이걸 보통 암호화 키라고 하는데, 암호화 키를 행렬에 곱을 해서 뭔가 변형이 된 걸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요 메시지가 요게 전달이 되는 거고,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행렬에다가 미리 약속된 이거 암호화 키죠. 암호화 키를 A의 역행렬을, 그죠? 해서 여기 하면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뭐 알파벳, 그죠? A는 뭐 무슨 숫자다, B는 무슨 숫자다. 요거는 이제 또 받는 사람이 미리 갖고 있겠죠. 서로 약속을 해서 주고받는 사람이 이 내용은 미리 약속을 해놨을 거예요. 요거는, 그죠? 약속도 해놓고 요 암호화 키를 통해서 부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메시지를 해독하는 거죠. 이렇게 암호화를 한다.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그러니까 서명대 수학의 여러 가지 응용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 응용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키르이오프 쪽의 전류 법칙이나 전압 법칙에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저희 선형 방정식을 이용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로상의 임의의 한 점으로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그죠?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거의 전류의 합은 같다. 그죠? 그리고 이게 이 내용이고, 닫힌 회로에서 모든 전압 강하의 합은 가해진 기전력과 같다.
이게 이제 전류와 전압의 법칙이래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선형방정식을 통해서 좀 더 손쉽게 내용을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보면 자 키르이호프 법칙을 이용을 해서 아래에 있는 이 회로를 저희가 전류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 회로의 전류를 I1, I2, I3라고 I1, I2, I3라고 하고 자 키르이호프 법칙으로 전류에 대한 관한식을 저희가 풀어보면 P와 Q 두 교차점을 중심으로 자 아래쪽에 닫힌 회로와 바깥에 닫힌 회로와 다음 식을 얻을 수가 있대요. 한번 볼게요. 보면 자 이게 다 더함, 그러니까 이게 이제 0이 되는 이유는 아까 뭐 저희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요점을 통해서 나가는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는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결국 요거는 I1은 I2 플러스 I3를 이렇게 수식 변환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걸 가지고 이 식을 도출해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I2는 16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두 번째 식으로부터 저희가 I2는 이제 8을 얻고 세 번째 식으로부터 3을 얻어서 대입을 하면 14를 얻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전기 흐름을 구할 때도 I2는 16이라는 걸 얻고 이 I2는 16, 그 다음에 I3는 14. 이거는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 회로를 통해서 저희가 끄집어낼 수 있죠, 그렇죠? 네, V는 IR이라는 수식으로 끄집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다음과 같은 전기 회로에서 I1, I2, I3의 값을 제가 결정해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똑같이 I1은 I2, I3 값을 적고 이 전기 회로를 통해서 밑에 있는 수식과 아래에 있는 수식으로 이 수식 두 개를 도출해낸 겁니다. 저희가 지금 위에 있는 이 회로를 보고 앞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회로들을 보고 어떻게 돼서 이 값이 나오는지는 사실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잘 예전 그 이론들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회로를 통해서 저희가 이 수식을 도출해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수식을 도출해내서 선형대수 하게 그쵸? 이런 행렬 연산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응용을 통해서 이게 사실 저희한테 더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첨가행렬을 구하고 이 첨가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자 기본 행연산을 통해서 자 상부상각행렬을 만들고 그렇죠? 상부상각행렬을 만들어서 각각의 값을 역대입을 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 사실 이게 더 저희한테 중요한 내용인 거죠. 네. 이렇게 키르이호프 법칙에도 선형대수학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형방정식의 생활 속의 응용은 이런 뭐 전기 회로에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가지고 행렬로 표현을 해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뭐 복잡한 화학식이나 이런 것도 선형방정식을 이용해서 비교적으로 쉽게 할 수 있고 이런 경제 모델에도 선형방정식을 가지고 레온티에프의 어떤 선입출에 대한 모델도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도로망에 대한 교통량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선형방정식을 통해서 그리고 영상 처리나 그래픽 분야에서도 이런 확대 회전 축소 사실 이거는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 많이 하실 거거든요. 요즘은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 영상 처리 쪽에서는 거의 진짜 저는 뭐 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확대 이런 것들 뭐 축소 회전 이 연산들에 대한 거를 선형대 수학을 기본적으로 해서 편리하게 응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큰 이유죠. 선형방정식을 좀 잘해야 하셔야 되는.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뭐 요즘 뭐 운동 쪽도 굉장히 뭐
관심이 많죠, 사람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칼로리 계산하고 뭐 관계를 행렬로 규명해내는 이런 연구들도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두 번째 퀴즈를 이제 좀 풀어보시고요. 두 번째 퀴즈는 앞에 있는 응용들에 대한 걸 가지고 제가 좀 다루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선형 방정식을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C 프로그래밍으로 자 구현한 코드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는 제가 세 번째 과제에도 소스 코드와 실행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셔도 되고요.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구조체로 만들어놨네요. 이제는 구조체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선형 방정식의 해에 대한 것도 이렇게 구조체로 만들었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이놈 열과 영을 통해서 각각 true, false도 하나 정의를 해놨고 각각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연상연가를 출력하는 함수,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함수, 그다음에 역대입법을 계산하는 함수,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요 각각이 예, 표현하는 식들, 그래서 입력받는 거, 루프를 수행하기 위한 변수, 풀이 과정에 대한 거 쭉쭉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지금 있는 거 일부러 한 번씩 넘겨드리고 있으니까 이 동영상 보시면서 코딩하실 분도 있고 또 이 클래스 구글 클래스에 있는 과제를 올려놓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페이지씩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멈추셔서 코딩하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하셔서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뭐 이런 라인쯤에다가 F9번을 눌러서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자 이건 한 다음에 이제 F5 누르면 이제 여기 이제 화살표 노란색 화살표가 오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런 놈들을 전부 다 이제 조사식 같은 데다가 올려놓으시고 값의 변화를 이렇게 모니터링 하시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코드 이제 연속해서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 좀 직접 다 코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요거 코딩 하시면서 이제 기존에 C 언어를 배우신 분은 그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예. 근데 뭐 계속 제 똑같은 얘기 뭐 몇 번째 반복하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결국은 여러분은 이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바뀌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 얘기는 연습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실습 과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선형대수학 배우는데 왜 내가 프로그래밍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예, 여러분은 수학과 아니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렸어요. 선형방정식을 코드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를 여러분이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라는 의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C로 절대 구현 안 하는 건데요. 저는 C로 구현 안 해도 할 수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뭐 매틀립이 됐든 뭐 파이썬이 됐든 하고 싶은 언어로 다 해주세요.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 언어로 구현 안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언어에 대한 개념을 프로그래밍으로는 반드시 구현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선형대 수학에 대한 내용을 C 언어로 구현을 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알고리즘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C 언어로 한번 구현을 해보라는 거예요. 뭐 자바로 하셔도 좋고 파이썬으로 하셔도 좋아요. 네. 중요한 건 이 선형대 수학의 개념을 코딩으로 한번 실험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각각 이런 것들 한번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선 이런 반복문을 왜 쓰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씩 여러분이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이런 그 수학적인 코드들을 분명히 이제 고학년이나 혹은 이제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메인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각각의 값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앞서 이제 구현하셨던 이 내용을
결국 이런 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자, 해가 정말 나오는지 구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차수 집어넣고 각각의 값들 넣어서 그렇죠? 결과값들 입력을 했더니 이제 풀이 과정에 대해서 나오고 실제 해답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제 풀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실제 한번 실습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나오는지 이 과정을 여러분이 선형대수학 이론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구현하신 거죠. 구현한 거고 실제 그 결과도 이렇게 보신 거죠. 그렇죠? 네. 각각 내용에 대한 거 이렇게 풀이가 돼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7주차 강의는 자, 마무리하고 다음 그 강의는 저희가 이제 다뤄봐야 되는 게 이제 벡터 벡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할 거고요. 본인이 이제 벡터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조금 모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좀 벡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좀 다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습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예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전 뭐 수학 그 고등학교 때 하셨던 벡터를 다루는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조금 활용해서 내용을 보시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구글링이나 그 유튜브에 그 동영상들을 좀 몇 개 좀 선시청을 좀 하시면 벡터 쪽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강의는 이제 벡터하고 벡터를 관련해서 나오는 개념들을 계속해서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기존에 배웠던 선형대 수학의 어떤 이론에 치우쳐진 내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그 실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에 적용하기 위한 개념들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각각의 과제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간혹 메일로 그 과제들 좀 늦게 제출하셨는데 어떠냐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최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제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에 대한 좀 완성도를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그 수강 인원이 70명이 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다 체크하는 건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제출하신 것들 좀 일일이 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늦더라도 본인이 C 플러스 이상의 성적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제출한 과제를 성실히 다 내시는 거에 초점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간혹 좀 뭐 늦게 냈는데 좀 감안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안해 드리겠습니다. 감안해 드릴 거고 분명히 늦게 내는 거가 훨씬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때 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 안 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늦게 내는 게 저는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간 안에 내고 못 내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안 내는 게 더 문제인 거고 안 내시는 분은 제가 좀 선별하고 있으니까 과제는 최대한 좀 제출해 주시고 좀 늦게 내는 부분은 제가 최대한 감안해 드리겠다 라는 형태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차 강의 또 열심히 듣고 과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